자, 계산 문제에 유동성 대체 나오죠. 이거 한글 잘 보셔야 돼요. 한글 잘 보라는 게 유동성 대체한 거를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뒤집는 경우도 문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 차입금을 이제 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것도 나오고. 지금 얘는 그냥 유동성 대체 수동 계산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자, 장기 차입금의 비곡한을 봐야 돼요. 내년에 상환을 확정한 부분만 우리가 유동성 대체를 할 거니까. 자, 그럼 농협은행 거는 내년 9월 30일 날 일시 상환 확정을 했죠. 얘는 유동성 대체를 할 거고, 장기 차입금은 24년도에 상환 확정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상관없고, 장기 차입금은 2018년 2월 1일인데 2021년 1월 31일 일시 상환 예정이었으나 은행과 재계약하여 2년간 만기 연장 확정. 그러면 얘는 유동성 대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내년 상환할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농협은행 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장기 차입금 농협은행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5천만원. 우리 이번에 이거 나왔죠? 세무 2급 때 저하고 시험 때 시험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오전반 수업 들으시는 분이 세무 2급 이제 시험 보고 회계 1급 보려고 와서 내가 이거 나오니까 틀로 외우세요 그랬었는데 진짜 나왔네요. 그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 나올 것 같으니까 말한 건데. 그죠? 자주 나오는 것들은 뻔하다고 말했던 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 다음 시험에도 안 나오더라도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올 거라고. 그래서 자, 다음 이제 제품 매출 원가를 볼게요. 자, 이건 자동 계산 갈 건데, 자, 제품 A, 제품 B인데 신기하게 실사 내역이 더 많다, 그죠? 그럼 이상한 걸 느껴야 되겠죠? 자, 1번에 제시된 장부상 내역 및 실사 내역에 의해 기말 재고 자산 반영하기로 한다. 제품 B는 당사가 수탁자인 수탁 상품으로서 당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수탁자는 팔아주겠다는 사람인 거고, 과거에는 우리 위탁자 입장이니까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수탁자니까 우리가 판매하지 않은 거 위탁자 거죠. 다른 말하면 이건 내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재고자산이 아니죠. 우리가 수탁자잖아, 당사가. 얘는 위탁자 거. 그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위탁자 입장인지 수탁자 입장인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는 제품 A 거에 6천만원치 이것만 있네요. 그럼 계산 자료 자동 계산 메뉴 이용해서 하라 했으니까 제품만 있는 거니까 계산 자료 입력 가서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6천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해주면 끝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계산 끝이네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근로소득 쪽으로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김진희, 이번에 김진희 씨 거네요. 재무팀 상무로 입사한 김진희 가족관계 증명서. 자, 제시된 가족은 모두 김진희가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럼 규모공제 대상 직계비속 2명 보니까 되겠다, 그죠? 특별한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럼 한부모 공제 되겠고, 자, 어머니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노인 일자리
복지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건 이제 일반 급여예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면 500만원이죠. 500만원이라서 총급여 500만원이라 기본문제 대상이 나이만 문제 없으면 되시겠네요. 소득금액에 문제 없고, 자녀 김우리는 교육부가 승인하여 어린이재단에 시행한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입상하여 상금 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자, 그럼 우리 경쟁에 대한 상금은 80% 경비. 그러면 우리 소득금액은 20%. 그럼 40만원이네. 그럼 소득금액에 문제가 없고, 형제 김민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이며 소득은 없다. 국가유공자 상이자 2번 있었죠, 장애에. 그리고 그럼 이 사람 소득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 될 거고, 자녀 김유진은 미취학 아동으로 소득 없다. 그 외엔 특이점이 없네요. 자, 그럼 사원 등록에 가서 김진희 씨 본인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고, 다음 어머니 김영화 주민등록번호, 어머니 특이한 거 없었죠? 장인어른 없으셨으니까. 또 4번 자녀 김우린, 또 4번 자녀 김우진, 다음 형제자매는 6번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장애인이고, 2번 국가유공자 등 근로능력 없는 자 김민영. 이렇게 해서 써주면 전부 다 끝났네요. 다음 이번엔 급여자료 입력. 특이한 거 없이 수당 등록하는 문제네. 자, 직책수당은 과세일 거고, 출제수당은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OJT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팀장에게 수당 지급하고 있다. 뭐 과세고. 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에서는 기계장치 성능 개선 관련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따라 채택된 사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얘는 비과세죠. 다음 교육비는 회사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지급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얘는 그냥 과세네. 자,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공제 등록하라. 이게 적혀 있어야만 수당공제 등록 들어가는 거였죠. 다음 3월분 급여자료, 이번엔 2번 급상여로 선택하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작성하고.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 가서 수당공제 등록하고, 그럼 직책 수당 과세고, 다음 출제 수당 과세고, 다음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이게 발명 치면 하나밖에 없죠. 비과세. 다음 교육비 과세. 이렇게 하면 이제 수당 등록은 끝났고, 다음
급여 입력할 건데 3월분 급여 25일 3월 급상여 2020년 3월 25일 자, 김은호 사원 거 180 50 20 30 450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급여 자료 입력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3월 급여를 3월 달에 지급한다. 뭐 저는 비환급세 큰 이야기 없으니까 이대로 저장하면 얘도 끝. 자, 다음 연말정산 문제에서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조갑식 사원과 생계같이 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대요. 자, 그리고 조갑식 사원의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021년 2월부터 2021년 2월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따가 쓸 때 여기 기속기간, 지급기간 알려주고 있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말정산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반영하라 그러면 이대로 연도까지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소득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직계존속 조원섭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시네요. 자, 의료비에서 이주희 배우자 같은데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안경 구입비가 50만원 한도죠. 그래서 12만원을 빼서 써줘야 되겠네요. 그럼 295만원 되겠다. 그죠? 다음 교육비에서는 고등학생이죠. 그러면 영어 학원은 안 되겠죠. 그래서 223만원만 고등학교 교육비로 될 거고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본인 거죠. 본인 거는 이따 써주면 되고 다음 조갑식 조원섭이 아버지네. 아버지는 연금저축 안 되죠. 본인 거만 되는 거니까. 그럼 또 끝이네. 그럼 먼저 의료비로 가서 조갑식 사원에 의료비로 가서 먼저 이주희 국세청에 한 건이고 금액 295만원 맞죠? (12만원) 빼면 맞죠? 자, 다음 교육비에서 조지은 우리 조지은의 교육비로 가서 여기에서 고등학생 2번 초중고 자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뜰 거고 그럼 교육비에 223만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정산 명세로 가서 여기에 2018년도에 가입했으니까 15년 이후 고정금리 비거치 시 엔드 이거죠.
그리고 상환기간이 30년이니까 15년 이상 얘네. 그럼 여기에 8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이 사람 거에 대해서 입력이 끝났죠. 자,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기속기간 수정해주고 2021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2월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에 이 금액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고 뭐 더 이상 특이한 점은 없었죠. 집 기간만 쓰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연도 쓰는 것만 평소에는 안 하던 거였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저장하면 이번 것도 끝. 자, 또 앞으로 갑시다. 자, 이제 46페이지로 가서 46페이지 기출 35의 60상사 46페이지 준비되셨죠? 자, 발행 약속 발행 거래네요. 발행인 우리 회사니까 800만원짜리. 자, 매입처 수진실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중 일부는 전자원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외상매입금 잔액 알아야 되겠네. 우린 800만원 어음만 발행했는데 지금 외상매입금 잔액 중 일부 어음이고 나머지는 현금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수진실업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알고 계정과목 알면 거래처 원장을 가서 그리고 지금 어음 발행한 날이 3월 10일이니까 3월 10일에 외상매입금 수진실업거 잔액이 1100만원이네요. 1100. 그럼 이 1100만원 중에 어음 800 나머지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전표로 가서 그래도 문제도 안 읽고 거래자료 입력하고 어음 지급 현황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럼 3월 10일날 차변의 외상매입금 방금 수진실업 1100만원이었죠. 대변의 지급어음 수진실업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300 지급했다. 먼저 전표 입력해 놓고 다음 이제 지급어음에서 F3번 자금관리를 누르고 어음 번호가 004-2020 0310 122-90505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 자, 발행일자 3월 10일 만기일은 2020년 6월 10일 이렇게 만기일자까지만 써주면 되죠.
이번에 유형자산 구입. 자, 보통예금에 3월 23일 날 3천만 원이 들어왔고, 다음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로봇기계 5천만 원 3월 25일 날 구입했네요. 자, 자료일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한 의무 없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내역이며 입력되어 있다. 정부지원금 무상지원 목적 조립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로봇기계 도입. 자료인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기업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그냥 읽어본 거예요. 문제는 구입내역 매입매출전표 쓰고 3월 23일 날 정부보조금 관련을 일반전표 입력하시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먼저 매입매출전표로 가서 자, 3월 25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로봇기계 금액 5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은호기계 전자세금계산서 분기는 전액 보통예금을 써줬네요. 혼합이고 기계장치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500 기업은행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거 구입한 거는 썼고, 그럼 정부보조금은 일반전표에서 내가 받은 날짜 이날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보라 그랬죠. 그럼 104번으로 대변에 3천만 원 적혀 있는 예를 오늘 3월 25일 날 차변에 104번 정부보조금 3천만 원 쓰고, 그럼 3월 25일 날 차변에 104번 정부보조금 3천만 원 쓰고 대변에 정부보조금, 그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번호로 3천만 원 써주면 되죠. 그죠? 자, 이제 대손해 발생과 설정 2월 5일 날 샀어요. 6가공식품. 1번 자료는 송파상행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단 매출 시 분기에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 4월 7일 주식회사 송파상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외상매출금의 90%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대손에 대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단 회수불능 확정채권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하며 대손세액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그럼 지금 얘는 4월 7일 날 550만 원의 90%를 못 받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는 매입매출전표에 2월 5일 날 외상매출금으로 5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550만 원의 90%가 우리는 회생 때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럼 이만큼 일반전표 4월 7일 날 대변의 외상매출금 송파상해 거. 자, 그럼 지금 방금 550만 원에 90% 하면 495만 원이 이렇게 회수 불능이 됐네요. 그럼 일단 대변부터 써놓은 이유가 이 금액 알아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손 충당금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오늘 날짜 4월 7일 날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이 100만원 있네. 그럼 100만원 먼저 끌어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원 먼저 끌어 쓰고 나머지 돈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다 395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출장비 지출 내역이 있어요. 자, 숙박비, 교통비, 식대, 거래처 식사, 매출 거래처 식사비 얘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겠고 위에 거는 여비 교통비 얘는 접대비 보통 예금에서 38만원을 6월 10일 오늘 줬네요. 자료일은 지역 영업점 거래처 출장 마친 영업 후 허승현 사원의 출장비 지출 내역이다.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후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좌 이체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항상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품위서 받아서 줬으면 과거에 가지급금, 전도금 줬을 건데 지금은 사후 정산하니까 쓰고 영수증 받으면서 바로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확정됐으니까 이때 여비교통비 접대비라고 바로 처리하고 오늘 돈 주는 거죠. 자, 그럼 6월 10일 날 여기에서 날짜를 보고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에서 38만원 나갔는데 차변에 사수 못하니까 거래처 식사부터 먼저 쓸게요. 자, 그럼 접대비 800번대가 15만원이고 그럼 나머지 23만원은 여비 교통비 23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끝났고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윤상마트에 제품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 합계로 발급하고 대금 중 20%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기로 하였다. 자, 시험 때도 복수거래서라고 이렇게 그림 마크까지 캡처 가지고 넣어줘요. 그럼 꼭 복수거래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서 오늘 날짜, 자, 얘 며칠자로 써야 되죠? 그래서 4월 30일자로 써야 되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지금 얘도 친절하게 이런 날짜 보여주는데 이런 거 안 보여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죠. 자, 그럼 4월 30일 날 11번 매출과세 복수 거래를 해서 국내산 가공유 45 20만원 수입산 가공유 10개 19만원.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공급받는 자는 윤상마트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여긴 두고 분계는 호남.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변의 대금 중 20%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1199만원에 20% 하면 239만 8천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얘 금액 전체에서 20%.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20일까지 외상 매출금 959만 2천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발행하고
날짜 4월 30일자로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고, 다음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다빈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5월 15일 원재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동제품의 공급가액을 30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20일에 입금받기로 함.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자, 우리 공급가액 변동 생각해보면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에 할인이나 애누리 때도 깎은 부분만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해줬죠. 마이너스로. 근데 이번에 올랐잖아. 그럼 오른 부분만 발행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어떻게든 우리는 5월 10일자로 가서 여기에 수정세금 계산서 그리고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이 꼭 내려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오른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마이너스, 오르면 오른 만큼 플러스. 그럼 오른 날이 5월 15일 날, 그죠? 그리고 얘는 공급가액 인상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 그럼 여기에도 다음 달 2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5월 15일 거도 외상 매출금으로 잘 들어와 있으니까 얘도 5월 15일 날 체크하고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죠. 자, 이번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영세율이네요. 이번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고 신용카드도 영세율, 얘 둘이 짝지네. 발행전표는 세금 계산서랑 카드전표랑 같이 세트로 있는 거 한 개 나왔죠. 항상 이거하고 신용카드 과세 거래한 거랑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한 거랑. 그럼 자료일은 승용무역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대금 결제 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료인은 주역마트에 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료 3은 개인사업자 박나영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작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 자, 그럼 먼저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뭐는 다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 우선. 그래서 7월 9일 날 12번 매출 영세 포장 가공육 10개 40만원. 공급받는 자는 승연무역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동시에 발행하면 4번 카드 써라 그랬죠. 그리고 카드사는 아래 보니까 국민카드네요. 그리고 이 돈은 다 외상, 그러니까 카드니까 외상이지.
그럼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 붙어 있으면 되겠죠.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7월 13일 날 17번 카드과세 카드사는 BC카드. 우리가 판 건 우리 가공식품을 팔았고 금액은 33만원 포함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주영마트, 중개는 4번 카드라고 쓰고 다음 현금 영수증 날짜 7월 21일 과세품이니까 22번 현금과세 우린 장조림 캔을 20만 9천원에 포함이었고 상대방은 박나영 분계는 현금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로 가서 7월부터 9월로 가고 그리고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 첫 번째 거 400 하고 두 번째 거 33만원 하고 현금 영수증 하고 잘 들어왔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 하면 이제 얘 잘 들어왔겠지. 이거 클릭하지 왜 그랬어. 잘 들어왔겠지. 그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거 끝났죠. 다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 면세매입 계산서가 있고 다음 농산물 거래 내역이 있고 다음 면세매입 영수증이 있고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았네요. 의제매입세액 정산 관련 자료라고 해서 한도 계산할 거 있네요. 자, 그럼 농산물을 구입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육공상사의 원재료 매입 내역에 의제매입세액 관련 자료이다. 그럼 음식점 아니죠? 제조죠? 제조이기 때문에 농음인 거 되겠네요. 항상 체크해야 돼요. 음식점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그럼 자료 1은 닭다리 중육 현금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계산서. 자료 2는 마늘을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자료 3은 생강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 자료 4는 2기 의제매입세액 정산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자료. 육공상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이니까 공제율은 104분의 4. 그럼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매입매출전표 및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한마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거는 일반전표에 써라는 거예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안 되는 건 일반전표, 되는 거는 매입매출전표.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 선택하고 차변에 적요 6번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 그럼 자료 1번부터 4번 참고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그리고 의제매입 공제 내역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한 후 매입세액 공제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 누리고 원재료 줄이면서 적요 8번 쓰는 것까지 풀세트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항상 이렇게 다 한 세트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계산서 받은 거 매입매출전표에서
닭다리 전육 미가공 농수산 추산 임산품이고 계산서 받은 거니까 11월 25일 날 53번 메인 면세 닭다리 정육 수량 8,000 단가 만원 공급자는 중경유통 전자계산서고 이걸 현금 구입했네요. 뭐 분계 현금이라고 해도 우리는 조교에다가 조교 6번 걸어서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죠. 다음 자료 2번에 농어민한테 산 거 이번 되니까 마늘이죠. 그럼 날짜 12월 13일 날 60번 명건 마늘 100kg 금액은 200만원 공급자는 조영준 그리고 이 돈도 농민한테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그리고 조교 6번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음 면세 매입인데 소이마트 사업자죠. 사업자한테는 신용카드나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는데 간이 영수증 받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날짜 12월 20일 날 차변에 원재료 10만원 대변에 이 돈도 현금으로 줬다네요. 10만원 그냥 이렇게만 써주는 거예요. 얘는 특별하게 뭐 표시할 거 없고 자 다음 이제 입력이 다 끝났네.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얘는 2기 확정 기간 10월부터 12월 그럼 두 개가 들어와 있고 공제율이 104분의 4로 둘 다 맞게 들어와 있네요. 그럼 이제 한도 계산은 여기에서 매입세 정산 의제 여기로 와서 자 이제 과세 표준이 지금 1기에 8억인데 예정 때 4억 5천 확정 때 3억 5천 그러면 자 얘 4억 5천 3억 5천 이렇게 쓰고 다음 단기 매입액 있죠. 자, 얘는 예정 확정권 나눠져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럼 확정권은 지금 이번에 산 거 합계 얘가 들어와 있으니까 잘 들어와 있고 여기 예정 때 면세 매입 금액 1억 2,500 그럼 얘 둘이 합쳐도 한도 아니니까 되겠네요. 그럼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480만 7,692원 빼면 이 금액이 이번에 공제되겠네. 그죠? 여기는 적혀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안 빠뜨리고. 웬만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 때 그 문제 나올 때는 웬만하면 있어요. 자, 시험 때 변수가 있으면 얘가 될 때가 있고 일반 전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음식점이라고 해서 농민 거 그건 체크 좀 잘 하시고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10월부터 12월 하면 14번 클릭했을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돼요. 그죠? 나왔죠? 나왔죠? 자, 근데 얼마 공제되는지 그냥 금액 보려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왔죠? 전 항상 들어와 봐요. 왜 들어오는지 알겠죠? 얘 분개하려고 복사하려고 왔어요. 얘 분개할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지금 신고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 방금 이 금액만큼 차변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늘려주고 대변에
돌려주는 만큼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적유 8번 이금 몇 가지 이렇게까지 해서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제일 많이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에서는 뭔가를 제일 많이 시키니까 아마 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나오면 최고의 콤비가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